애플 실리콘 누가 만들어줘요? 처음에는 삼성 구글, 아마존, 메타 이런 대기업들이 자체적인 반도체 만들기에 굉장히 적극적인데요. 아무래도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많이 사서 쓰던 친구들이 야, 이렇게 많이 살 바에는 그냥 내가 다 만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자꾸 만드는 건가요? 확실히 뭐 반도체 수요 자체가 워낙에 커진 것도 있고 또 요즘은 가면 갈수록 좀 기술적 한계에 부딪히면서 최적화의 중요성이 더 많이 커진 것들도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AI를 위한 반도체가 필요해. 뭐 우리는 뭐 컴퓨터 게임 그래픽 처리를 위한 반도체가 필요해. 뭐 이런 걸 했을 때 예전에는 그냥 그 통으로 반도체라는 어떤 그 기술을 뭉뚱그려서 이거 기술의 수준이 그냥 올라가고 하면은 어차피 나머지 애들도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수준이 올라갔으니까 다 같이 올라가는 거지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이제는 그 기술이 점점 올라갈 때까지 막 올라가는 느낌이 나오니까 이제는 자기 목적에 좀 딱 맞는 거를 가져다가 좀 쓰는 게 되게 중요한 약간 그런 시점이 된 것 같거든요. 이제 그 제너드 스케일링이라고 반도체 업계에서 같은 동일한 면적의 웨이퍼라면은 그 안에 칩이 얼마나 작아지든 간에 그 회로가 얼마나 얇아지든 간 관계없이 같은 면적 안에만 그려 넣을 수 있으면은 이게 동일한 전력을 소비를 해요. 비유하면은 내가 뭐 어느 집에서 월세를 사는데 같이 사는 룸메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제가 내야 되는 월세가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그냥 동일 면적이면은 어차피 동일 전력을 쓰니까 회로를 많이 그리면 많이 그릴수록 이제 이게 오히려 성능은 그만큼 또 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력은 더 많이 안 들어가는데 성능만 쭉쭉 늘어나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반도체가 많이 발전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 가서는 반도체 회로가 계속 더 같은 면적 안에 많이 회로를 그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회로가 점점 얇아지고 계속 얇아지는데 이게 너무 얇아져가지고 이제는 약간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한 지금 우리가 선단 공정이라고 하면은 보통 뭐 10나노보다 아래인 거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10나노 아래로 이 회로 선폭이 좁아지게 되면은 이게 너무 좁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어떤 물리세계의 법칙이 아니라 약간 양자세계의 법칙이 적용이 돼버리는 수준까지 이제 와버렸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어떤 벽이 있고 내가 그 손을 이 벽 사이로 통과시킬 수 없는 게 이제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인데 양자세계에서는 그냥 뭐 전자가 이동하는데 벽이 있는데 이게 그냥 빠져나오는구나. 네, 막 파동이 돼가지고 막 스르륵 뭐 이런 식의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고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거시세계에서의 물리법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이걸 양자 터널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누설 전류가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얘들이 가야 할 길을 안 가고 뭐 벽이 있으면 막혀서 다른 데 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지멋대로 막 움직이고 이제 그러면서 전류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흘러가지 않고 어디선가 새어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누설 전류 때문에 그 전성비 내가 사용하는 전력 양 대비 어떤 성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새버리는 이제 게 많으니까. 더 얇게 만드는 게 한계에 부딪혔으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그걸 돌파를 해야 되는 거가 된 거예요. 아, 네, 그런 셈이죠. 이제 이게 너무 얇아지고 거기서 막 새버리는 전류가 많아지고 그렇다 이제 와서 보니까 이 정도 수준에 오니까 이거를 무조건 회로를 얇게 그려서 같은 면적 안에 그냥 많은 회로를 때려박는 것만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겠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 누설 전류를 또 잡아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는 회로의 구조를 혁신함으로써 이거를 좀 보완을 하고 뭐 EUV 장비 같은 장비를 도입해서 또 뭔가 보완을 하고 이제 새로운 방법들을 통해서 좀 이제 해야만 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조금 더 이제 각 빅테크들이 추구하는 그 용도에 맞는 칩들을 각각 설계해야 된다. 약간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최적화의 중요성이 결국엔 더 커졌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좀 자체 반도체들을 만들고 있는 애들이 누구 있어요? 요즘은 거의 막 빅테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제일 뭐 반도체를 많이 쓰는 애들이기도 하고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만큼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돈이 워낙 많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최적화의 이유로 이제 팹리스들이 이제 설계해서 파는 건 이제 일종의 완제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사서 쓰는 것보다 내가 맞춤복을 맞추겠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이제 빅테크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칩을 설계를 하기 시작한 건데 왜냐면은 걔들은 자본도 많고 인재풀도 넓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만한 역량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구글이나 뭐 이런 우리가 흔히 하는 소프트웨어 빅테크들 뭐 아마존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데도 다 하고 테슬라 뭐 테슬라 애플도 하고 뭐 진짜 많이 해요.
저는 가장 궁금한 거는 애플이에요. 왜냐면 애플 너무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도 집에 이제 소위 말하는 애플바라고 할 정도로 애플 기기 다 사용하고 있는데 자체 칩에 대한 광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뭐 M1 칩부터 시작해서 A4 시리즈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뭐에 사용이 되고 있나요? 저도 이제 애플 제품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그 말씀해주신 거에 저도 되게 공감을 하는 게 뭔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 어떤 그 반도체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애플이 좀 만들어낸 센세이션인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뭐 해봤자 이제 애플 이전에는 반도체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 본인이 뭐 컴퓨터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막 조립컴 사양 본인이 따져가면서 맞추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아니면은 뭐 RTX니 뭐 막 인텔 뭐니 막 이런 걸 알 일이 전혀 없었는데 뭔가 애플이 이제는 광고 아예 그 공식 광고에서 뭐 A17 프로의 혁신 막 이런 거를 막 때려버리니까 이제 그거를 보고 뭔가 일반 소비자들도 뭐 이게 뭐지 이런 반도체 프로세서라는 거에 대해 알게 되고 그게 진짜 좀 놀라운 것 같은데 애플도 이제 뭐 요즘 다른 빅테크들이 우리 최적화해야 돼 우리 거 뭔가 해야 돼 하는 거랑 좀 비슷한 맥락에서 자체 반도체를 좀 시작하기는 했어요. 애플 같은 경우가 사실 좀 전 되게 좋은 또 케이스 스터디를 하기에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요즘 들어서 그 소프트웨어 빅테크들이 이제 자체 반도체를 자기들이 설계하겠다 하고 많이 나서고 있는데 또 많이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 중 하나가 이런 애들이 엄청 큰 고객들인데 얘들이 자기 자체 칩을 만들어버리기 시작하면은 그럼 팹리스들은 뭐 먹고 사냐 애들이 원래 빅테크들한테 칩 팔아서 이제 먹고 살던 애들인데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인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좀 더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의 소프트웨어 빅테크들보다 먼저 자체 반도체라는 이런 정책을 도입을 하고 이제 실현을 한 기업이니까 이 기업이 이런 역사를 통해서 어떤 현상들을 만들어냈는지를 좀 보면은 우리가 지금의 이제 빅테크 칩들에 대해서도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지 좀 보기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아무래도 이제 팹리스랑 파운드리가 있으면은 애플이 성장을 할수록 이 팹리스가 줄어들고 파운드리와의 좀 연결고리가 끈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인텔이 또 좀 걱정이 되네요. 만약에 인텔 입장에서는 애플이 그냥 내가 100% 우리 칩으로만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타격을 받지 않나 하는데 일단은 인텔로부터의 독립은 이미 된 상태고요. 애플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뭐 모토로라 거 막 칩을 거기서 설계한 칩을 가져다가 쓰고 뭐 이제 에임 동맹이라고 이제 애플이랑 인텔이랑 모토로라랑 막 동맹을 맺어서 했던 칩이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설계한 칩을 썼어요. 이제 아이폰 1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가 뭐 나중에 이제 점점 가면서 전환을 순차적으로 하게 된 건데 인텔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였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2006년부터 이제 애플한테 본격적으로 그 애플 맥 시리즈에 애플이 만드는 컴퓨터 시리즈에 이제 인텔 프로세서가 이제 사용이 됐었거든요. 그때 발표를 하고 그 다음 해부터 썼나고 그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 즈음부터 인텔 CPU가 거의 다 이제 맥에 탑재되고 막 이랬었는데 얼마 안 됐죠. 2020년부터 M1 칩 나오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애플이 맥 제품에 순차적으로 이제 인텔 칩 빼고 이제 자기네들이 만든 프로세서를 넣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올해 이제 모든 맥 시리즈 원래는 뭐 하나에만 도입하고 나머지에서는 계속 인텔 칩을 쓰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모든 전 맥 라인업에서 이제 싹 다 M 시리즈 칩으로 이제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인텔 입장에서는 원래 우리 칩 사다가 쓰던 큰 기업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그 인텔은 그렇게 큰 타격을 입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워낙에 애초에 인텔도 되게 큰 기업이고 이 기업이 이제 레거시가 있으니까 그 역사를 쌓아오면서 애플에게만 의존하는 기업이 이제 아니잖아요, 인텔은. 그렇죠. 워낙에 이 기업의 칩을 사가는 데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나가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매출에 영향이 뭐 없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당장 투자자들이나 뭐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야, 여기 매출이 꺾였네 막 싶을 정도의 그런 유의미한 영향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애초에 맥 자체가 그 PC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엄청 높지는 않아요.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한 7% 정도 이제 그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상 여기서 이 7%를 조금 뭐 빠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다 감안을 해도 이제 인텔 입장에서 타격이 아주 크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그 CPU 시장에서 좀 강력한 힘을 발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맥에 들어가는 CPU는 애플이 직접 만드니까 못하지만
애플 외에 뭐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만드는 기업들은 사실상 자기네들이 뭔가 CPU를 만들 그런 캐파를 갖고 있는 데는 없잖아요. 맞아요. 삼성전자나 아니면 LG전자도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쪽 시장은 사실은 좀 흔들릴 리스크가 좀 적고. 마지막으로 애플이 앞으로 나아갈 좀 반도체 칩이라든지 자체 칩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미 거의 대부분 그 자사 제품에 들어가는 칩을 애플 맞아요. 실리콘으로 돌렸죠. 뭐 맥도 M1 그 M 시리즈, M1, M2 지금 뭐 M3도 하고 있고, 아이폰은 뭐 진짜 일찍이부터 그 A4 반도체부터 쭉 지금까지 지금 A17 프로까지 왔으니까 뭐 한참을 해왔고, 우리가 쓰는 그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그 H 라인업이 들어가고, 뭐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이 워치 같은 경우에도 S 라인업이 들어가고. 굉장히 애플 제품이 많으신데요? 그렇습니다. 잘 알 수밖에 없으실 네. 것 같습니다. 거기도 그 애플 실리콘인가요? 저 새로 그 공개했던 아 맞아요. 비전 프로도 그 거기에 그 M 시리즈 칩이랑 그 R 시리즈라고 이번에 새로 또 출범한 라인업이 있어요. 반도체 라인업 중에 R1 칩이 이제 새로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같이 탑재가 되어 있고, 뭐 애플에서 설명하는 거에 따르면은 이제 M 프로세서는 우리가 맥북에서 흔히 하는 것처럼 어떤 전반적인 그 기기 자체의 프로세싱을 담당하고 있으면은, 이제 R1 같은 경우에는 좀 그 공간감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담당을 하고 있다. 이게 아무래도 그 VR 기기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그래픽 처리를 할 수 있는 칩을 따로 이제 탑재를 한 것 같더라고요. 또 그 지금 제일 좀 근미래 다가올 수 있는 하나의 또 반도체 독립 영역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게 있으면은 요즘은 통신칩, 무선칩 이런 쪽의 독립을 또 도모하고 있어요, 애플이. 뭐 브로드컴이나 퀄컴 같은 기업에서 모뎀 칩이나, 이게 모뎀은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셀룰러 통신할 때 쓰이는 칩이고, 와이파이 잡을 때 쓰이는 칩, 무선칩 같은 거를 이제 뭐 브로드컴에서 떼오고, 이런 식으로 거기서 설계한 칩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독립을 하겠다라고 사실 말한 지는 좀 됐거든요. 근데 계속 개발 일정이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이때까지 하겠다, 뭐 2021년까지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해놓고 못 지키고 이때까진 진짜 한다 했는데도 못 지키고, 지금 또 최근에 브로드컴이랑 퀄컴이랑 다 또 계약도 새로 갱신하고 뭐 2025년까지 퀄컴 거 쓴다 하고, 브로드컴이랑도 막 몇 천만 달러짜리 그 딜 뭐 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 이슈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당장 뭐 1, 2년 사이에 일어날 일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그래도 사실 브로드컴이랑 퀄컴 입장에서 애플은 진짜 큰 고객이긴 하거든요. 거의 매출의 20% 정도를 애플이 차지하고 있어요. 인텔 경우랑 진짜 다르죠. 인텔은 애플이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 좀 낮은 편이었는데, 여기는 애플이라는 고객이 빠지면 좀 진짜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어가지고, 이게 뭐 밀리고 있네, 지지부진하네 하다고 해서 긴장을 아예 막 놔버릴 수는 없는 그런 영역인 것 같고, 또 하나가 그 디스플레이 영역인데, LED도 이제 반도체 일종이거든요. 근데 애플이 원래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에서 디스플레이를 또 받아오는데, 이것도 자체로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비슷하긴 해요. 이제 개발 일정이 여전히 좀 지지부진하고, 원래는 애플워치 이번에 나오는 거부터, 옛날 저번 작부터는 애플워치부터 이걸 적용을 하기로 시작을 했었는데,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업이 있으면 그 모든 걸 자기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이걸 나눠주잖아요, 일을.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플 칩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 애플 실리콘을 만들면서 어떤 그런 효과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건가요? 뭐 이를테면 모뎀 칩을 또 내재화하겠다, 디스플레이도 내재화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거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애플 실리콘 정책이 사실 진짜 잘 먹힌 케이스인 것 같아요. 뭐 애플이 잘 먹혔기 때문에 다른 빅테크들도 이거를 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기엔 사실 애플이 워낙 그쵸, 애플은 독보적인 기업이고 애플이죠. 해서 이거를 모두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더 얘기하면은 애플은 이제 뭐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기업인데, 뭐 다른 빅테크들은 소프트웨어 기술 기업이니까 그런 차이도, 어떤 BM의 차이도 있고, 이런 걸 생각하면 이거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쿡 독트린이라고, 당시에는 이제 그때는 CEO가 아니었죠. 그때는 이제 스티브 잡스가 CEO였는데 2008년 9년 이 정도 즈음에 이제 팀쿡이 우리가 어떤 우리의 핵심 그 기술, 어떤 근원 펀더멘털이 되는 그런 기술을 내재화하겠다 하고 이제 나서면서, 그때부터 이제 실리콘 전환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단이 있고 나서 뭐 애플이 나중에 또 팀쿡이 CEO로도 취임을 하고 나서
뭐 시가총액 기준 세계 1위 기업이 되고 지금까지 거의 그 자리를 놓친 적이 없으니까 이제 엄청 성공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약간 좀 특수 환경이 좀 조성되어서 이게 좀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를테면은 우리는 애플은 하드웨어도 만들고 동시에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해서 좀 활동을 하고 있고 게다가 이제 글로벌 탑티어급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이런 게 이제 결부되면서 이제 막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펼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좀 제일 결정적이었다고 보는 거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엣지 디바이스, 그러니까 최종 상품, 뭐 우리가 쓰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 이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이 엄청 강하다는 게 사실 제일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 내가 반도체를 내가 만드는 쪽으로 가져오면은 그게 나름 그 규모를 이루지 못하면은 비용이 최적화되기는커녕 사실 그 R&D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시도조차 하기 어려울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일단 만들기만 하면은 뭐 팔린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비용을 좀 더 투자하고 이게 그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내재화하고 나면은 어찌됐건 들어가는 비용은 당장 들어가는데 이거로 인해서 그 최적화된 그 비용 효율이 효과를 보기 시작하는 지점은 실리콘을 만들고 수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길게 볼 수 있으려면은 그만큼 어떤 시장 지배력이 필요하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컨퍼런스 콜 때 얘기한 거 기준으로는 거의 전 세계 그 활성기기 대수만 20억 대가 있는데 비활성기기까지 하면 사실 훨씬 더 많을 거고 지금까지 판매되어 온 거 역사를 따지면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최종 생산품에 있어서 좀 지배력이 공고하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플 실리콘 누가 만들어줘요? 처음에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도 하다가 이제 요즘은 뭐 다 TSMC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애플이랑 TSMC 관계는 같이 가는 거죠, 완전히. 이제 사실 TSMC가 개발한 3나노 공정 자체도 지금 우리가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애플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 거기 칩에 처음으로 이제 도입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의 그 스마트폰 3나노 프로세서가 이제 나온 거죠, 일종의. 애초에 애플이 설계를 하는 과정 자체에서도 이제 TSMC랑 이걸 어떻게 설계를 하고 또 공정에 맞춰서 또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되게 협업 관계가 이미 파트너십이 엄청 깊어진 것 같아요.